개원을 제가 1999년에 했는데 거기서 2008년까지 8년 반 동안 개원하면서 아마 거의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소아과 뭐 한 5개 안에는 들었을 거예요, 계속. 제가 8년 반을 마지막 하고 딱 그만두고 그 전자차트를, 저희 땐 전자차트가 드물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전자차트를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했는데 그럼 이게 한 방이면 통계가 다 나오잖아요. 보니까 8년 반 동안 하루에 평균 300명씩 봤더라고요, 환자를. 근데 사실 이게 자랑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가 그만큼 왜곡돼 있는 건데 어쨌거나 너희들 저 지역사회에서 인구의 1%를 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서귀포에서 개원했었는데 서귀포 인구가 5만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500명을 본 날이 있었어요. 인구의 1%를 본 거예요. 지금도 서귀포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타향 사람인데,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저를 굉장히 믿고 좋아해 줬어요. 예, 거기 아이 엄마들이. 저는 설명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환자를 그렇게 보면서 설명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내가 빼먹는 거는 다 유인물 만들어서 나중에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특별히 이렇게 써야 되는 약들, 코에다 뿌리는 약 이런 게 이제 저희 때 처음 나왔거든요. 알레르기 때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그러면 그거를 제가 앞에서 아이한테 시범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래 약국에서 이제 약을 받아갖고 또 올라오라 그래서 내 앞에서 해봐라 그러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외래 때 또 약 가지고 와서 제대로 하는지 보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백신 맞은 애들이 밤에 열나면은 이제 저는 집이 제주시였고 병원이 서귀포였는데 서귀포까지 이제 차로 오죠. 네, 1시간 걸리죠. 네, 차로 봐주러 옵니다. 그렇게 했었죠. 저는 사실 영국에 가서 의사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유럽에서 사는 게 목표였어요. 유럽을 한번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 미술관이며 박물관이며 뭐 이렇게 그 인문학적인 예술 뭐 이런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이게 좋으면 거기를 가끔 가보는 걸로 만족을 못하고 거기 가서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유럽을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애 셋 데리고 유럽에 가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가도 60, 70까지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일을 해야 내가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영국 의사는 받기가 좀 그런 대로 괜찮아서 쉬워서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영국 의사 면허를 받았어요. 또 몇 가지 이렇게 행운이 겹쳐갖고. 그래서 영국에 갈 끼라고 이제 그 영국 의사 면허를 받고 아이들은 그 영국에 가서 이제 배울 테니까 영국식 교육하는데 보내서 전지 훈련 삼아. 그래서 애들을 이제 엄마랑 같이 싱가포르로 보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 인생의 탑이었죠. 근데 딱 1년 만에 인생의 밑바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기러기 아빠로 있고 한 10개월 있는데 제가 서귀포에서 제주시를 매일 출퇴근하다가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라고 다들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차는 뭐 완전히 그냥 저희가 되고. 근데 그 뒤로 제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생겼는데 정말 6개월 동안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수면제를 먹어도 한 2~3시간이나 겨우 잘까 말까 한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불면증은 지금도 사실은 저 상당히 고질병인데 그러고 이제 아이가 싱가포르에서 발병을 한 거죠. 사춘기 들어서 아이가 반항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무슨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몸이 완전히 엉망이 됐거든요. 잠을 못 자고 뭐 이러니까 면역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때 뭐 폐렴으로 입원을 하고 이랬으니까 30대 청년이 폐렴으로 입원할 정도면 심각한 거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하고 다 일단 포기하고 들어오자. 일단은 지금은 가족이 함께 있어서 이 어려움을 넘겨야지 이렇게 떨어져서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왔죠. 아이를 불러들여서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상담 치료도 받으면서 거기서 학교를 다시 보냈는데 이제 학교에서 왕따가 이게 뭐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뭐 따돌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삶이 그냥 저 산꼭대기에서 그냥 완전히 그 절벽 밑으로 추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랬었죠. 일단은 첫째는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예, 아이가, 야, 뭐, 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환상이 드는 거예요. 응? 저는 뭐 잘 나간다고 혼자서 뭐 그러더니 저 꼴이 됐구나. 뭐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는 것 같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을 만들었냐. 의사라는 놈이 뭐 이런.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어쨌든 영국에서 면허는 있으니까 영국에는 가긴 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때 뉴캐슬에 저기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오라고 그 답장이 와서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여기저기 넣으니까 아내한테 이제 가서 저기 나 여기 가서 면접을 좀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안 사람이 아니 지금 당신의 모습을 좀 봐라. 지금 잠도 못 자고 계속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영국에 가서 무슨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신이 쉬어야 된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리석은 사람인 게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스타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쉬면 되겠네. 한 2, 3년 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영국을 갈 거니까 그 전에 어디 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좀 살기 좋은 데 가서 애들도 조금 애들도 한국에서는 너무 왕따가 심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버티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여유 있게 가르친 교육이 좀 여유 있고 이런 사회에 가서 조금 한숨 돌리고 재정비를 해가지고 한 2년쯤 있다가 영국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밴쿠버로 간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상업 번역가로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돈으로 따져도 제일 많이 버는 번역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봤거든요. 번역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번역을 해갖고 2천만 원어치 번역이 얼마나 되겠어요? A4 용지로 싸우면 막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쉬러 갔다며.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막 나는. 왜냐면 보세요. 내가 캐나다에 와서 정말 먹고 살 길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예, 그리고 나 다시 이제 결국 한국으로 들어가는 수밖에는 없겠구나. 그리고 너무 비싼 거예요, 밴쿠버란 도시가. 예, 지금은 한국이 더 비싸요. 근데 그때만 해도 거기다 저희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 제주도에서 살다 갔으니까. 그랬는데 내 힘으로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예? 그런 세계가 있는 줄도 몰랐던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 알아봐가지고 뛰어들어서 해서 번역으로 가소를 매겨 살리고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자부심도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왜 여기 와서 살고 있나? 나는 좀 여유 있게 살자고. 한국에서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살지 말고 또 아이도 아프고 하니까 또 영국의 면허를 받으러 가야 되니까 영국 이사를 하게 돼서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심신을 좀 안정시키고 좀 여유 있게 살자고 다시 왔는데 지금 번역을 해서 물론 번역가로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게 의사로서 벌었던 돈에 비하면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그러면 옛날보다 돈도 못 벌어. 옛날보다 시간도 없어. 그 다음에 무슨 존경받는 것도 없어. 아무도 뭐 저라는 사람을 알아주지 못해. 뭐 이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라는 책이 그 책을 내고 싶은데 저는 출판사가 없으니까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꼭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아는 출판사 사장님을 들들 볶았어요. 환자가 50만 명인데 환자의 1%만 책을 사도 5천 권은 금방 나간다. 그러니 이 책을 내자. 이 책은 정말
훌륭한 책이고 뭐 베스트셀러가 될 거고 스테디셀러가 될 거고. 근데 그 책이 냈는데 뭐 초판도 다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잖아요, 사실. 그 정신질환 그 책이 실패했을 때 제가 가진 생각은 이런 책을 내긴 내야 되겠는데 남한테 괜히 폐를 끼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러면 돈을 조금 내 돈을 밀어 넣어서 한번 내보자.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겠지. 매우 순진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 기왕에 그러면 보자. 정리를 다시 해보면 나는 의사고 번역가고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아빠고 그렇다면 내가 출판사를 그냥 해보면 그게 내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 제일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의사이자 번역가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제 출판사를 한 거죠. 밴쿠버 사람들은 아프면 도서관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서한테 내가 뭐 얼마 전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좀 권해주면 내가 이거를 좀 읽어서 대처를 하고 싶다. 그럼 사서들이 다 책을 조사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립선암이 생기면 일단 옆집 아줌마하고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동창하고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다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책을 읽는다. 저는 그게 책의 필요 이유, 책의 장점, 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유튜브나 무슨 이런 데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그게 분절돼 있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 되게 10분 왔다 갔다 안에 끝내야 되고 그 안에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가운데 품고 흘러가는 물줄기, 그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맥락을 모르면 그 하나하나를 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맥락을 전달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거의 유일한 매체가 저는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최소한의 단위를 총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아직까지는 책이다. 사실 저는 원래 문과였어요. 문과였는데 아버지가 저를 억지로 고2 때 이과로 옮겨서 어쩔 수 없이 의대를 간 거거든요. 이과를 가려고 보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는 원래 수학, 물리 이런 거를 시험은 잘 볼 수 있는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로 체계화하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과로 갑자기 가니까 이제 아버지는 의대를 가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법대나 국문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잘 되는 개업이로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면 그 나름대로 또 뭐 괜찮았을지도 모르지만 괜찮은 삶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경험이잖아요. 그냥 삶을 한 번 더 사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뭐 보통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부터 살기 시작했다. 마음까지는 그냥 정해진 길을 계속 걷고 거기서 열심히 그냥 이걸 내가 제일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건데 정말 삶의 지도를 내 스스로 그려서 내 스스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 거는 그 40에 캐나다로 가면서 젊은 의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래서 가슴 뛰는 일을 하라 그랬어요.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어차피 뭐 한 번 살고 가는 거니까.